안녕하세요. 저는 딸을 하나 둔 30대 초반의 돌싱녀입니다. 저도 제가 이렇게 이른 나이에 이혼을 하고 이렇게 사연을 올리게 될 줄은 몰랐죠. 제가 남편과 결혼을 하게 된 결정적인 원인은 속도 위반에 있었습니다. 남편과 저는 소개팅으로 만난 사이였어요. 서로 말이 잘 통하고 개그 코드도 맞았기에 저희는 금방 친해졌고 사귀게 되었죠. 사실 그 당시에는 결혼까지 생각한 건 아니었어요. 그러기엔 제가 너무 어렸으니까요. 그런데 크리스마스 날에 둘 다 술을 마시고 실수를 한 거죠. 그렇게 딸아이가 생겨서 결혼을 하게 된 거였어요. 그래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아니었고 언젠가는 결혼을 해야 하는데 그날이 일찍 온 것뿐이라고 저를 다독이며 결혼의 앞날이 반짝이기만을 기대했어요. 그런데 시모와 만난 날에는 그 기대가 푹 꺾이더라고요. 저를 보는 시선이 쎄하더라고요. 같이 밥을 먹는 자리에서 남편이 잠깐 볼일 보러 나가자 제게 듣고 있기 힘든 말을 쏟아내더라고요. 너 같은 게 언감생신 내 아들을 넘보다니 분수를 모른다며 애가 져서 결혼하면서 네가 우리 아들 앞길 막은 거다라고 엄청난 악담을 하셨죠. 그때 이 결혼에 대해 다시 생각해봤어야 했는데 이미 생긴 아이에게 아빠 없이 자라게 하는 건 너무 가혹하다는 생각으로 참고 견뎠어요. 결국 시모의 혹독한 소리에 저는 결혼과 관련된 모든 것을 조금도 모자람 없이 해내야 했어요. 제 돈으로 혼수를 들이면서 집을 마련하는 것조차 제 돈을 보태야 했어요. 그러나 그 뒤에도 시모의 괴롭힘은 멈추질 않았어요. 그리고 저도 점점 나이가 먹어가면서 참는 게 능사가 아니라는 걸 배워가고 있었어요. 제가 저를 무시하고 매도하는 시모와 처음으로 싸운 건 결혼 3년 만의 일이었어요. 명절 전날 전을 굽기 위해 시댁으로 갔던 저는 여느 해와 다름없이 뜨거운 불 앞에 앉아 혼자 전을 굽고 있었어요. 시모는 앉아서 TV를 보고 있었고요. 남편은 그 자리에 아예 없었죠. 그런 제게 회사에서 전화가 왔더라고요. 전화를 받았더니 급하게 해결해야 할 일이 생겼다며 제게 잠깐만 회사에 나왔다 가라고 하더군요. 안 될 것 같다고 이야기했지만 사안을 들어보니 제가 관여된 일이라 어쩔 수 없이 직접 가야 하는 상황이 되었어요. 결국 저는 시모에게 죄송하다고 몇 번이나 이야기하고 회사를 다녀왔어요. 늦은 오전에 갔다가 그래도 오후 3시 이전에 시댁에 돌아왔어요. 저 나름대로 빨리 왔다고 생각하며 조심스럽게 시모에게 말을 걸었죠. 어머님, 저 왔어요. 죄송해요. 남은 건 제가 할 테니까 가서 쉬세요. 그렇지만 정작 부엌 상태를 보니 시모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제가 일하고 있는 동안 시모는 여전히 TV를 보며 쉬고 계셨던 거죠. 그래도 일찍 와서 제가 시간 내에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시모가 거실 소파에 앉아 한숨을 푹푹 쉬며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정말 못 배워먹은 애들은 어딜 가도 티가 나네. 우리 정환이가 옛날에 사귀던 애는 싹싹하고 경우가 바르던데. 인물이면 인물, 집안이면 집안, 성품이면 성품. 뭐 하나 빠지는 구석이 없던 애를 놔두고 어떻게 이 집안에 저런 애가 며느리로 들어와서는 얼굴이 못생겼으면 일이라도 잘해야지. 이도저도 아닌 저런 애를 데려와 갖고는. 저는 그 말에 머리가 지끈거리는 걸 느꼈어요. 하루 이틀 일도 아니고 매번 남편의 전 여자친구 이야기를 하시니 이제는 귀에 딱지가 앉을 지경이었거든요. 결혼하고 3년간 내 말을 다 듣고 있었으면서도 꿋꿋하게 아들 옆에 붙어있는 걸 보니 뻔뻔하고 징그럽기까지 하니 원. 어떻게 여자애가 피임도 안 하고 조신하지 못하게 남자를 꼬시는 거야? 머리에 든 게 없는 애들이 그런 쪽으로만 빠르지. 안 그러니? 그런 일만 없었어도 우리 정환이 인생이 펴는 건데 아우 속상해. 너 볼 때마다 아주 화병이 날 것 같아. 결국 저를 향한 날카로운 시모의 그 말에 저도 뚜껑이 열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결국은 가두고 있었던 감정들을 모두 시모에게 쏟아 부어버렸어요. 어머님,
말씀이 좀 지나치시네요. 아니, 애는 혼자 가져요? 제가 싫다는 남자 꼬셨다 하더라도 지도 마음이 동했으니까 애가 생긴 거잖아요. 그럼 아들 탓도 하셔야지. 왜 제 탓만 하시는 거예요? 피임을 저만 하면 뭐예요? 어머님 아들도 피임을 안 했으니 애가 생기겠죠. 애가 생겨서 결혼한 게 그렇게 화날 일이시면 저 말고 정환 씨한테 가서 따지세요. 정환 씨한테는 한마디도 못하면서 제가 만만하니까 저만 잡는 거잖아요. 그리고 정환 씨 옛날 여친이 얼마나 대단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정환 씨랑 살고 있는 거 저예요. 어머니 옆에서 그 모진 소리 들어가며 명절 생신 제사 다 챙기는 건 저라고요. 어머 얘 좀 봐. 네가 감히 나한테 따진 거니? 하늘 같은 시어미한테 지금 말 대답한 거야? 이거 봐. 교양이 없으니 이런 막대먹은 소리가 나오지. 네가 진짜 배운 게 있으면 어른한테 그런 소리 하겠니? 정말 기가 막혀서 이런 것도 며느리라고 교육을 해야 하는 나는 무슨 잘못이니? 그리고 여자가 마음 먹고 덤비면 안 넘어갈 남자가 어딨어. 애만 안 생겼어도. 어머님은 교양이 있으셔서 당신 아들의 딸 낳아준 며느리한테 그런 말 하는 거였어요? 말대답이 아니라 이제까지 못한 바른 말 한 겁니다. 저를 며느리로 대하고 싶지 않으시면 그렇게 하세요. 저도 시어머니로 모시지 않을 테니까. 그리고 제가 애 생겨서 결혼한 거에 반감 가지신 것 같으니까 제 딸은 이제 앞으로 어머님께 보여드리지 않을게요. 도대체 애가 무슨 잘못이에요? 전 제 딸 그런 소리 들으면서 자라게 둘 생각 없으니까. 결국 굽고 있던 전을 던져버리고 저는 딸과 친정으로 돌아갔어요. 명절 전날 친정에 온 저를 보고 친정 부모님은 모두 놀라셨지만 화가 나 씩씩거리는 제 모습에 크게 뭐라 하진 않으셨어요. 그도 그럴 것이 두 분은 제 성격을 잘 아시잖아요. 웬만하면 터지지 않는 제 분노가 터져버린 걸 보고는 분명히 무슨 일이 크게 벌어졌다고 생각하셨겠죠. 그리고 그날 저녁 남편이 전화가 왔더라고요. 받지 않으려다가 이번 기회에 심호 버릇을 고쳐야겠다고 생각했죠. 무슨 일이야? 냉정한 제 목소리에도 남편은 제 화내기에 바빴어요. 걱정은 하나도 되지 않는지 다짜고짜 화내는 남편에게 저는 약간 실망감이 들 정도였죠. 무슨 일이라니? 명절 전인데 당신이 여기 없는 게 무슨 일인 거지? 명절 준비 안 해? 이렇게 다 팽개치고 뭐 하는 짓이야? 아, 어머님이 당신한테 이야기 안 하셨나 보네. 그러니 당신이 나한테 화를 내지. 무슨 일 있었는지 못 들었어? 내가 명절 전날 친정에 오게 만들 만큼 충격적인 말을 하셨는데 당신한테는 알리고 싶지 않으셨나 봐? 엄마가? 별말 없으시던데. 아, 너 또 잔소리 들었다고 지금 친정 가 있는 거야? 매번 듣는 이야기 때문에 지금 시위하는 거지? 네가 어린애야? 생각을 좀 해봐. 엄마 잔소리가 하루 이틀 일도 아닌데 왜 새삼스럽게 굴어? 잔소리라면 잔소리지. 당신 옛날 여자친구 이야기 꺼내면서 나를 피임도 안 하고 남자 꼬셔서 애 낳은 꽃뱀으로 만들던데 그 잔소리 맨날 하시는 데다가 오늘은 여전히 당신 옆에 붙어있는 내가 징그럽다고 하셨어. 당신 생각은 어때? 이래도 그냥 잔소리야? 이거 거의 인격 모독의 언어 폭력 수준이야. 나 당신을 가져서 결혼했지만 그랬기 때문에 시어머니한테 잘 보이려고 애 많이 썼어. 그런데 여전히 어머니는 나를 며느리로 안 봐주잖아. 그리고 당신 태도도 그래. 와이프가 그런 소리 들으면 좀 막아줘야 하는 거 아니야? 매번 멀뚱멀뚱 남의 이야기 하는 것처럼 아무 말 없이. 그것도 진짜 짜증나는 일인 거 알아? 제 말에 남편도 놀랐는지 잠시 폰 너머로 말이 없더군요. 이제껏 시모가 저를 탓하고 무시해도 참아온 건 저였어요. 남편은 마치 아무런 말도 듣지 않은 것처럼 행동했고요. 이야기를 하다 보니 그런 남편에게 화가 치밀더라고요. 남편은 제 분노에 잠시 머뭇거리나 싶더니 곧 크게 한숨을 푹 내쉬고는 애 어르듯이 말했어요. 당신이 참고 넘기면 될 일이잖아. 늙은 모친이 옛날 생각나서 그런 말 하는 거 그냥 넘기던지
환기로 흘리던지 하면 될 일이지. 다짜고짜 정 굽다가 날라버리면 뒷수습은 누가 해? 어차피 지금 나는 당신이랑 살고 있잖아. 그럼 상황 끝난 거지. 엄마가 뭐라건 크게 신경 쓰지 말라고. 나도 엄마 잔소리가 별거 아니라고 생각해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뿐이야. 엄마가 아무리 그래봐야 우리는 부부잖아. 안 그래? 그걸 어떻게 한 귀로 듣고 흘려. 우리 둘이 이혼하라고 등 떠밀고 계시는데. 이번에 어머님 그 발언은 진짜 선을 넘었다고 생각하거든? 그런 말들은 우리 딸을 욕보이기도 하는 거야. 이참에 내가 말하는데 나 앞으로는 시댁 행사에 참여 안 할 거야. 시댁에서 부르면 자기만 다녀와. 나는 어머님이 나한테 사과하기 전에는 시댁 안 갈 거니까 그렇게 알고 있어. 그게 말이 되는 소리야? 당신 화 좀 풀고 생각을 좀 해봐. 며느리가 시댁에 안 가면 어떡하냐? 우리 집에 식구가 많은 것도 아니고 어머니랑 나 둘뿐이잖아. 늙은 노친의 비위 하나 맞추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야? 이제까지 잘해왔잖아. 그럼 앞으로도 그렇게 지내면 되는데 왜 분란을 일으켜? 그래, 비위. 노친네 비위 맞추는 거 어렵지 않지. 그런데 어쩌지? 기분이 더러워서 정말 미쳐버릴 것 같거든. 그리고 정신이 막 오염될 것 같거든. 그러니까 절대로 안 가. 어머님은 나한테 절대 사과 안 하실 테니까 영원히 그 집에는 못 갈지도 모르지. 그러니까 이제까지 어머니랑 내 사이 외면했던 당신이 중간에서 열심히 힘 좀 써. 결국 남편은 제 분노를 이기지 못했죠. 평소 조용하던 사람이 화내면 무섭다는 이야기가 진짜인 건지 화를 내는 제 모습에 놀란 듯 그 뒤로는 시댁 행사에 절 부르지 않았어요. 저는 그렇게 시댁에 가지 않게 됐고 행사가 있을 때나 명절에는 남편만 보냈어요. 시모가 분명히 남편에게 제 욕을 하고 있을 테지만 직접 듣는 것도 아닌데 상관없잖아요. 이렇게라도 시모 얼굴을 보지 않으니 속은 편하더라고요. 그렇게 제 결혼 생활은 잘 유지되는 것 같았어요. 물론 시모와의 트러블이 있었지만 고통받으며 사는 것보다는 훨씬 좋았거든요. 다른 사람과 척을 지고도 이렇게 편안한 건 그만큼 제가 그동안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던 거라고 생각해요. 이 홀가분함이 오래 갈 거라고 생각한 것도 잠시 정작 결혼 생활을 무너뜨린 건 시모가 아니라 남편이더라고요.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일하고 돌아온 남편이 목욕하러 들어간 시간에 저는 집 청소에 열중이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청소하려고 들어간 드레스룸 정중앙에 검은색의 작은 카드 지갑이 떨어져 있는 걸 발견했죠. 그걸 주워들었는데 약간 이상하더라고요. 납작해야 할 카드 지갑이 울퉁불퉁했어요. 카드 수납칸에 카드가 아닌 다른 게 들어가 있는 것처럼 보였거든요. 이상한 마음에 슬쩍 보았더니 웬 목걸이가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걸 꺼내서 손에 담아보니 한눈에 봐도 고가의 목걸이가 반짝거리더라고요. 그걸 이리저리 둘러보는데 남편이 마침 욕실에서 나오더라고요. 자기, 이거 뭐야? 목걸이가 자기 지갑 안에 있던데? 뭐야, 갑자기 남의 지갑을 봐. 사생활 침해인 거 몰라? 제 모습을 본 남편은 마치 유령이라도 본 것처럼 기겁을 해서는 제게 달려와 목걸이와 카드 지갑을 낚아채 가더라고요. 왜 그렇게 격하게 반응해? 뭐 수상한 물건이야? 내 말에 남편이 들고 있던 목걸이를 잠깐 보더니 제 손에 다시 올려주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게 좀 더 부드러운 말로 이야기했어요. 수상한 물건이라니. 이건 당신한테 줄 선물이었거든. 당신이랑 엄마 사이를 잘 풀어주지 못한 내 탓도 있고 해서 미안함과 고마움을 담아 겸사겸사 산 거야. 진짜? 내 거라고? 너무 예쁘다. 고마워, 여보. 난 기념일도 아닌데 무슨 일로 이런 걸 샀나 했어. 자기도 이제야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았나 보네. 봐, 시댁에 혼자 다니니까 힘들지? 정말 비싸 보인다. 얼마 정도였어? 그리고 보증서는 없어? 많이 비싼 건 아니야. 그래도 싸지는 않지. 당신한테 주는 건데 너무 싸구려는 좀 그렇잖아. 그리고 케이스랑 보증서는 차 안에 있어.
내일 집에 들어오는 길에 가져올게. 근데 이거 왜 지갑에 넣어왔어? 서프라이즈인데 케이스에 넣으면 들키잖아. 그래서 그랬어. 어때? 마음에 들어? 당연히 마음에 들지. 결혼식 이후로 장신구는 처음 받아보니까 너무 좋다. 이거 받으니까 이제까지 있었던 일들이 다 풀리는 것 같아. 고마워요. 남편은 뜨뜻미지근한 모습이었지만 이때 저는 기쁨으로 가득 차서 그런 의심은 날아가 버렸죠. 지금 생각해보면 서프라이즈가 들켜서 아쉬운 모습이 아니란 걸 금방 알아챘을 텐데 말이죠. 이때는 정말 기쁨과 고마움으로 머리가 가득 찼었어요. 그래서 그 작은 위화감을 느끼지 못했던 것인지도 모르죠. 너무 예쁘게 반짝거린다. 앞으로 일하러 갈 때마다 착용해야지. 소중히 여길게. 고마워. 그렇게 즐거운 마음으로 목걸이를 받고 한동안 저는 붕 뜬 기분으로 지냈어요. 그 뒤 계속 이어진 남편의 야근에도 잔소리 한번 하지 않고 저녁마다 야식을 만들어 기다렸어요. 그렇게 며칠이 지났을까요? 바람이 많이 부는 날 거추장스럽게 날리는 머리카락을 정리하려 신경질적으로 머리카락을 확 넘기는데 통증이 확 느껴지더라고요. 보니까 머리카락에 목걸이가 걸려서 겨우 떼어냈는데 고리 부분이 헐겁게 고장나 있더라고요. 결국 저는 보증서를 챙겨서 주얼리샵까지 갔어요. 남편에게 보증서를 받아서 가방 안에 넣어뒀다가 빼지 않았거든요. 이왕 나온 김에 샵까지 간 거였는데 입구에서 전화가 왔어요. 시모의 전화였죠. 저는 무시했어요. 그런데 끊임없이 오는 전화에 결국 전화를 받았어요. 네, 나다. 넌 무슨 전화를 그렇게 안 받아? 네가 시댁에 오지 않기로 했다고 해서 네가 며느리가 아닌 건 아니잖니? 이상한 말이었어요. 언제는 며느리 취급도 안 하더니 오늘따라 내게 며느리임을 강조하는 시모. 그 모습에 이상함을 느낀 저는 시모에게 본론부터 물었어요. 무슨 일로 연락하셨어요? 전 시댁 행사에 참가 안 하기로 이미 남편과 이야기 다 됐는데요. 일 있으신 거면 정환 씨한테 전화하세요. 그런 것 때문에 전화한 거 아니다. 내가 병원에 다녀왔다가 신장이 안 좋다는 이야기를 들었어. 무리를 하면 안 된다고 의사가 신신당부를 하더라. 내가 너 그동안 아나무인으로 군 거 다 용서해 줄 테니 집에 와서 집안일 좀 도와. 합가하라는 건 아니니까 저녁이나 낮에 시간 날 때 와서 집에 와서 청소도 하고 빨래도 하고 반찬도 좀 해놓고 가거라. 내가 다 하려니 영 무리가 돼서 힘이 딸려. 그 이야기를 듣는데 머리가 띵하더라고요. 아니, 나가라고 이혼하라고 그렇게 난리칠 때는 언제고 본인 몸 아프다고 이제 와서 며느리 노릇하라니. 어이없는 자기중심적 사고에 저는 더 싸늘해졌어요. 남편이랑 상의해 볼게요. 우리도 맞벌이고 경제적인 부분에서 저 혼자 결정하는 건 아닌 것 같아서요. 그리고 육아도 도맡아 하는 저한테 그런 집안일 시키는 건 너무 하시는 거 아니에요? 필요한 거 있으면 정환 씨한테 말씀하세요. 정환이는 내가 아픈 거 몰라. 꼭 바쁜 애를 그렇게 귀찮게 해야겠니? 너야 며느리니까 당연히 내 수발 드는 건 당연한 거고. 내가 다 용서해준다고 하는데도 왜 이렇게 딱딱하게 구는 거니? 정말 하나부터 열까지 정이 안 가는 애야. 정이 안 가시면 부르지를 마세요. 기껏 전화해서는 또 이런 이야기 하시려고 한 거면 끊을게요. 그리고 집안일 해주실 분 찾는 거면 차라리 돈 주고 가사 도우미님을 부르세요. 그게 훨씬 어머니한테 도움될 것 같으니까요. 폰 너머로 뭐라 떠드는 시모의 말을 무시하고 전화를 끄는 저는 신경질적으로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몇 통이나 걸었는데 받지 않더군요. 결국 알아서 전화 오겠지 하는 마음으로 일단 목걸이부터 고치기 위해 주얼리샵으로 들어갔어요. 저는 목걸이를 보여주며 수리를 맡기려고 한다고 직원에게 말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그 직원이 목걸이를 유심히 보더니 나를 불손한 눈빛으로 바라보기 시작하더라고요. 죄송하지만 고객님, 이 목걸이 직접 사신 거 아니시죠? 이거 어디서 가져오신 거예요? 본인 물건 아니지 않아요? 네?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건 제가 남편에게 받은 제 목걸이에요. 보증서도 있는데 보여드릴까요? 거짓말하시면 문제가 더 커지세요. 똑바로 말씀해 주세요. 이거 본인 거 아니시죠? 갑자기 도둑 취급받은 저는 당황하며 보증서를 꺼내 보여줬어요. 보증서를 보던 직원은 눈에 띄게 당황하더라고요. 보증서 때문이 아니라 제가 말한 남편이라는 말을 듣고서요. 진짜가 맞는지 확인해 보세요. 이걸 사러 왔단 사람 얼굴도 보여드릴 수 있어요. 그럼 누가 산 건지 확인이 되겠죠? 여차하면 남편 불러와도 상관없고요. 직접 사왔다고 했으니 CCTV도 있을 거고. 제 말에 직원의 얼굴이 갑자기 사색이 되더라고요. 처음엔 그 모습이 저를 도둑으로 몰아서 그런 거라고 생각했어요. 죄송해요. 제가 착각했나 봐요. 그런데 그런 것 치고는 처음에 직원이 너무 과하게 아는 척한 게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아니요, 착각한 거 아닌 것 같은데. 분명히 목걸이 보더니 바로 저한테 제 거 아니라고 하셨어요. 이 물건이 여러 개 팔렸을 텐데 어째서 저한테 콕 집어 그런 말 하셨어요? 대답 여하에 따라 여기 본사의 직원분 행동에 대해 불만 제기할 거예요. 거의 협박이나 다름없는 제 말에 직원은 울상을 지으며 자기가 알고 있는 걸 실토했죠. 죄송해요. 사실은 그 목걸이 뒤에 작게 이니셜이 되어 있는데 제 친구가 선물 받았을 때 새긴 거랑 똑같아서. 저는 쎄한 마음에 목걸이 뒤쪽을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아주 작게 이니셜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 남편 이름, 제 이름의 이니셜이 아니었어요. 거기 새겨진 날짜도 저의 기념일이 아니었고요. 그런데 그 이니셜을 보니 딱 하나 기억이 나더라고요. 그 이니셜과 똑같은 이니셜을 가진 남편의 전 여친이. 저는 황급히 폰을 꺼내 남편 사진을 보여주며 말했어요. 이 목걸이 산 사람이 이 남자가 맞나요? 직원이 고개를 끄덕이자 저는 머리로 순식간에 열이 오르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죠. 배신감과 분노로요. 전 여친과 여태껏 만나고 있으면서 나를 속인 남편이나 아프다는 이유로 며느리 취급도 안 하던 내게 이제와 며느리 노릇하라며 식모처럼 부리려고 하는 시모까지, 이 시댁에 있는 인간들에게 한 줌 남아있던 미운 정까지 뚝 떨어졌거든요. 그 자리에 있는 직원들이 불쌍한 사람처럼 나를 보는데 어찌나 부끄럽던지. 저는 그 자리에서 결심했어요. 그 집안과 인연을 끊겠다고요. 그날 저녁 저는 남편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남편은 밤늦도록 들어오지 않더군요. 자정이 되자 메시지가 하나 오더라고요. 오늘 본가에서 잘 거야. 라는 문자. 감이 올 수밖에 없었어요. 지가 바람피는 걸 내가 알았다는 걸 알고는 피한 거예요. 그 직원이 상간녀의 친구였으니 바로 이야기해줬겠죠. 저는 남편의 행동이 너무나 괘씸해서 참을 수 없었어요. 이런 일이 생겼다면 제게 찾아와 울고 불고 싹싹 빌어도 용서해 줄까 말까인데 아예 상종을 하지 않겠다는 그 생각이 열받았어요. 어차피 인연 끊는 거 이 남자 아니라 시댁에 이야기하면 될 것 같아서 다음날 아침이 되자마자 저는 시댁으로 찾아갔어요. 그런데 시댁으로 가니 시모는 제가 본인 병수발 들러온 줄 알더라고요. 예, 잘 왔다. 아무리 성격 나쁘고 배운 게 없어도 며느리는 며느리지. 시모가 아프다는데 이렇게 달려와야 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니? 죄송한데 그건 거절해야겠어요. 혹시 어머님도 알고 계셨나요? 그이가 바람 피우고 있는 거. 뭐? 그게 갑자기 무슨 소리니? 걔가 바람을 피워? 에이, 설마. 설사 걔가 바람을 피웠다 해도 그건 너한테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거겠지. 우리 아들은 절대 그럴 사람 아니야. 어쩌면 이렇게 아들 사랑이 대쪽 같은지. 지 아들놈이 바람을 폈어도 원인 제공자는 너다 라고 말하는 게 참 얄밉고 꼴보기 싫더라고요. 그래요? 근데 벌써 확인 다 했어요. 저는 다른 건 참아도 외도는 못 참아요. 그 사람이 바람을 피워서 이미 우리 집은 끝났어요. 그 말은
어머님 간병을 해줘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이기도 하고요. 얘, 너 잘 알아본 거 맞니? 본인한테 확인도 안 하고 나한테 와서 그렇게 이야기해도. 확인은 이미 끝났고 저는 이혼할 생각이에요. 어제 이야기하려고 했는데 집에 안 들어왔더라고요. 시댁에서 잔다고 하던데. 어제 이곳에도 안 온 걸 보면 누구랑 있는지는 답이 나오네요. 여기 오면 있을 줄 알았는데. 당사자가 없으니 대리인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도 넌 아직까지 법적으로 내 며느리야. 아직 이혼 도장 찍지 않았으니 네가 내게 성의를 다해야 하는 건 변함없어. 어머님, 저 같은 걸로 만족하시겠어요? 어차피 또 듣기 싫은 말 하실 게 뻔한데. 그래도 이번에는 축하드려야겠네요. 남편 상간녀가 어머님이 그렇게 사랑에 맞지 않는 옛날 여친이거든요. 그 상간녀한테 수발 들어달라고 부탁해보는 게 어떨까요? 저같이 뻔뻔하고 교양 없는 며느리보다야 낫지 않겠어요? 저는 시모에게 최대한 빈정거리고는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그날 저녁이 되니 남편이 거들먹거리며 집으로 돌아오더군요. 그 모습이 당당하기 짝이 없어서 부하가 치밀었어요. 기분 좋아 보이네? 어머님한테 이야기 들었어? 이혼하고 싶다고 전해드렸는데 그 이야기 듣고 이렇게 즐거운가 봐. 그래, 기분 좋지. 드디어 당신이 당신 입으로 헤어지자고 말해줬잖아. 이걸 얼마나 기다렸는데. 얼마나 만났어, 그 여자? 설마 결혼 전부터 계속 만난 건 아니지? 계속 만났어. 틈만 나면 계속. 당신이랑은 잠깐의 실수였다고. 진짜 방해꾼이 따로 없었지. 걔가 나한테 하는 거 보면 당신은 걔 발끝도 못 따라와. 나를 얼마나 헌신적으로 대하는지 모를 거다. 게다가 집도 부자야. 당신하고 헤어진다 한들 그 집 재력만 있으면 나는 팔자 피는 거라고. 최악이네. 그 상간녀도 당신이 이런 생각하고 있는 거 알고 있어? 모르겠지. 알면 어떻게 만나. 호구될 거 뻔히 알면서 만나느니 헤어지겠지. 그래, 이혼하자. 그렇게 하는 게 더 정리가 빠르겠어. 그런데 네 입으로 결혼 기간 동안 상간녀 만났다고 말했으니 이번 이혼의 유책 배우자는 당신인 거 확실해졌네? 방해꾼은 사라져 줄 테니까 위자료나 넉넉히 준비해놔. 나는 내가 당한 정신적 고통까지 싹 다 위자료 받을 거니까. 아, 그리고 이 집 마련할 때 든 내 돈이랑 친권 양육권은 당연히 내가 가져올 테니 양육비까지 마련해야 하는 거 알지? 잘 됐네. 돈 많은 여친 둬서 이혼할 때도 편하겠어. 그런다고 내가 무서워할 줄 아냐? 난 상관없어. 어차피 그 돈 마련하는 건 이제 어렵지도 않으니까. 근데 이혼하기 전까지는 우리 엄마 집에서 일 좀 해. 이혼하면 상관없는 남이지만 지금은 어차피 당신은 우리 집안 며느리라고. 며느리로서 도리는 해야지. 역겨운 표정으로 말하는 남편 놈의 싸대기를 한 대 쳐주고 싶었지만 참았어요. 그리고 웃으면서 그렇게 이야기해줬죠. 당신의 불륜도 이혼 사유지만 시어머니의 막말과 언어폭력도 이혼 사유 중에 하나거든? 나한테는 그걸 거부할 권리도 있어. 나도 바보가 아니야. 이제까지 어머님이 하시는 말 그냥 곱게 듣고 넘긴 줄 알았어? 녹음 다 해놨으니까 나는 이제 그쪽에 볼 일 없어. 사랑하는 네 여친한테 네 엄마 병수발 시키던지. 곱게 자란 여친이 그걸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뭐 알아서 잘들 하겠지. 남편은 제 말에 입을 꾹 닫더라고요. 더 이상 시모 병수발 들라는 미친 소리는 안 하겠지 싶었죠. 그리고 이후 남편과는 합의가 아닌 소송을 하게 됐어요. 저는 상간녀 소송을 위해 남편의 전 여친을 찾아갔어요. 확실히 예쁘더라고요. 그런데 온몸을 명품으로 휘감고 있었어요. 그 여자도 과시욕이 보통이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그녀의 모습을 보니 이 여자가 남편과 시댁에 돈 보고 불륜을 저지르고 있었구나 예상이 갔어요. 사실 시부가 살아있을 때 시댁은 소위 말하는 잘 사는 집안이었거든요. 그렇지만 사업하시던 시부가 죽고는 가세가 많이 기울었고 사업하며 진 빚을 갚느라 예전만큼 좋지 않아요. 그냥 중산층 정도일 뿐이거든요.
그런데 그 여자는 그것도 모른 채 저한테 주저리 말하더군요. 현명한 결정 고마워요. 어차피 오빠가 저를 잊지 못해서 제게 돌아올 건 기정사실이었을 테니까요. 당신과의 사이에 애가 생기지 않았으면 저와 결혼했을 거예요. 물론 그 시기에 제가 오빠와 헤어져 있긴 했지만 마음까지 헤어진 건 아니었거든요. 제가 오빠와 사귄 게 먼저였으니까 그쪽 분이 저한테는 불륜녀나 다름없는 상황이었거든요. 애가 생기지 않았다면 오빠도 저를 떠나지 않았을 테고 말이에요. 그럼 당신도 애 가지지 그랬어요. 그랬으면 당신한테 돌아가고 내가 버림받았을지도 모르는데 왜 그렇게 안 했는지 궁금하네요. 그때는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나 보죠? 뭐 어쨌든 이런 말 들으려고 만나자고 한 건 아니고 상간녀 소송할 거니까 그렇게 알고 있으세요. 위자료 준비 잘 하시고요. 그래도 집이 잘 사는 것 같아 다행이네요. 온통 명품이라 위자료 못 받을 걱정은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어차피 그 위자료도 제가 내는 거 아닌데요. 전 어차피 그만한 돈도 없어요. 오빠가 다 내줄 거예요. 제가 뭐 때문에 오빠랑 결혼하는 건데요. 오빠가 다 알아서 한다고 했으니 제가 신경 써야 할 일은 없는 거죠. 이렇게 만나자고 한 것도 의미 없는 일이지만 그래도 전 와이프인데 인사 정도는 해야 할 것 같아서. 이야기를 들으니 남편을 봉으로 삼으려고 결혼하는 게 한눈에 보이더라고요. 그 오빠는 당신한테서 돈 뜯어내서 위자료 주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 말을 꺼내지 않으려고 얼마나 참았는지 모르죠? 제 발로 죽을 자리 찾아가는 상간녀를 제가 말릴 필요가 있나요? 그냥 제 꾀에 제가 넘어가는 걸 감상하는 게 더 재밌잖아요. 그래서 저는 한껏 웃어줬어요. 상간녀는 제가 괜히 허세 부린다고 생각한 건지 코웃음을 치며 저를 비웃더라고요. 그 모습이 어찌나 가소로운지 하마터면 다 말해줄 뻔했어요. 그치만 그러면 이 여자한테 복수할 수 없을 테니 시댁 상황에 대해서는 함구했어요. 결국 이혼하면서 저는 전 남편에게 위자료를 왕창 뜯어오게 됐어요. 결정이 났거든요. 위자료 결정되자마자 두 사람은 냉큼 혼인신고부터 올렸더라고요. 우습게도 서로의 경제적인 상황도 모르면서 빨리 혼인해서 법적으로 맺어져야 상대방이 자신의 위자료를 내줄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더라고요. 서로가 빈털털인 줄도 모르고서는 한두 달 동안 카톡 프로필에 달달함 가득에 매일매일 새로운 프로필이 올라오더니 그 뒤부터는 아예 프로필이 각자 독사진으로 바뀌더라고요. 이때쯤 되니 두 사람 관계가 그리 순탄치는 않구나 하는 예감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 예감에 쐐기를 박는 게 전 시모의 연락 때문이었어요. 몇 번을 전화해서 한 번만 만나자고 사정을 하길래 한 번 만나주겠다고 하고 집 근처로 불렀죠. 또 무슨 어이없는 말을 하려나 하고 기다리던 그때 전 시모는 제 손을 부여잡고는 간절하게 말하더라고요. 예, 며느라가 너 우리 아들이랑 제발 다시 합치면 안 되겠니? 재결합 한번 신중히 생각해봐, 응? 갑자기 이러시는 이유를 모르겠네요. 저희 이미 헤어졌고 더 이상 감정조차 없어요. 게다가 그런 말을 하실 거면 어머님이 아니라 그 사람이 직접 와야죠. 그 고얀 년이 글쎄 나랑 같이 못 산다고 하지 않니? 명절 제사 때도 안 오고 결혼하고 나서 아무것도 안 하겠다고 땅 못 박더라. 어떻게 사람이 그래? 내가 지를 얼마나 잘 챙겨주고 딸같이 대했는데 아픈 시모 모시라는 게 그렇게 힘든 일이니? 그러면서 그 당돌한 게 뭐라는 줄 아니? 나를 모시고 살 거였으면 우리 아들이랑 애초에 결혼 안 했을 거라고 하더라. 결혼하고 며칠 지나지 않아서 그런 말을 하더라고. 아, 그러셨어요? 그치만 어머님이 그 상간녀를 무척 좋아하셨으니까 다 이해하시고 넘어가셔야죠. 저한테도 누누이 말씀하셨잖아요. 그 상간녀가 얼마나 싹싹하고 야무진지. 그리고 그걸 저한테 와서 호소할 일은 아니지 않나요? 아드님한테 가서 말씀하세요. 아들? 그놈도 매 한 가지야. 내가 몇 번 집에 일하러 오라고 했다고 아들한테 일러 바쳤는지
화가 나서 나한테 전화해서는 엄마네 집에 안 오겠다고 소리치고 끊더라고. 여자 치마폭에서 놀아나는 못난 놈 같으니. 그러면서 그 뒤로는 아예 연락도 없고 찾아오지도 않아. 그것만 하면 다행이게. 얼마 전에 아들놈이 혼자 집에 짐을 싸들고 왔길래 왜 왔냐고 물었더니 그 도둑년이 도망갔다고 하더라고. 그러면서 대출받아서 산 집도 그년이 팔아먹어서 결국에는 빚만 남았다고. 전 시모는 속에서 열불이 나는지 그 이야기를 하는 내내 탁자 위에 있던 찬물을 벌컥벌컥 들이키더군요. 그 이야기를 듣는 저는 그냥 웃겼어요. 저랑 헤어지고 잘 살 거라며 떵떵거리던 남편이 어떤 꼴로 지내는지 알게 되니 너무 유쾌하더라고요. 웃긴 건 시모와 전 남편도 그 상간녀를 봉으로 생각했는데 상간녀가 먼저 그걸 캐치하고 초스피드로 배신을 했다는 점이었죠. 그렇게 중내만에 할 때는 언제고 돈 하나에 이렇게 1년도 안 돼서 찢어지는 부부라니. 시모가 계속 끈질기게 저와 전 남편의 재결합을 요구하자 제가 시모에게 딱 잘라 말해줬어요. 상간녀가 좋다고 할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이러세요? 그런 말씀하실 거면 여기서 헤어지는 게 좋겠네요. 저는 아직도 어머님이 저한테 하신 인격 모독 같은 말들을 다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얼굴 보는 것도 사실은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만 가볼게요. 그럼. 아이고, 얘야, 나 좀 봐라, 어? 늙은 시모가 배지도 않아? 결국 길거리에서 난리치는 모습에 한숨을 푹 쉬며 전 남편에게 전화했어요. 예상과는 달리 한 번에 전화를 받는 남편 놈에게 말했어요. 당신 어머니 우리 집 근처에 계시거든? 와서 모시고 가. 안 데리고 가면 나 경찰에 신고할 거야. 결국 전 남편이 시모를 모시러 왔더군요. 크게 변한 건 없지만 초췌한 모습이더라고요. 꼴 좋다 싶더라고요. 나랑 헤어지자고 큰 소리 뻥뻥 칠 때는 그렇게 좋아 죽더니 곧 죽어갈 것 같은 모습을 보니 오히려 웃겼어요. 저기, 엄마는 내가 데려갈게. 그리고 당신 아직도 혼자면 우리 다시 시작해볼 생각은 없어? 뭐? 이제 와서 무슨 소리야? 우리 이미 다 끝났어. 아니 왜 나한테 이러는 건데? 이해가 안 가. 그 상간녀랑 잘 살겠다며 나한테는 이혼해줘서 고맙다더니 왜 이제 와서 후회야? 나도 잘 살 줄 알았지. 그런데 우리가 살던 집이 당신이랑 내가 돈을 반씩 부담해서 산 거라 재산 분할할 때 돌려줘야 한다고 하니까 그 뒤부터 사람이 바뀌더라고. 며칠간 분주하게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것 같더니 결국 그 며칠 뒤에 도망갔고, 알고 보니까 그 집도 완전 빈털털이더라고. 어릴 때 사귈 때는 돈 많은 집이라고 알고 있었는데 다 날 속인 거였어. 진짜로 미안해. 나 진짜 속아서 이혼하고 속아서 재혼한 거야. 참 잘하는 짓이다. 마누라 버릴 때는 그런 거 눈에 안 들어오지? 나는 혼인 기간 중에 나 속이고 다른 여자랑 놀아난 남자하고는 재결합할 생각 추호도 없어. 그리고 이미 애가 생겨서 결혼한 며느리한테 내가 아니라 다른 여자를 며느리 삼고 싶다고 말하던 저 미친 아줌마랑 같이 살 생각은 더더욱 없고. 그러니까 다른 데 가서 알아봐. 그리고 아무리 힘들어도 위자료는 꼭 줘. 내가 쓰는 거 아니고 내 딸이 쓸 거니까. 저는 불쌍한 말만 늘어놓으며 동정표를 사려는 두 사람을 남겨두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얼마 뒤 상간녀에게서 연락이 왔더라고요. 만나자고 하길래 저번에 시모와 만났던 카페로 오라고 했죠. 상간녀는 조심스럽게 주변을 살펴보며 들어오더니 제 앞에 앉아서는 다짜고짜 저에게 따지기 시작하더라고요. 당신 어떻게 그 집에 돈 한 푼 없는 걸 나한테 숨길 수 있어? 완전 빈털터리 집안이던데 설마 나 엿먹으라고 말 안 했어? 엿먹으라고 말 안 한 거 맞고, 그리고 그런 건 당신이 먼저 알아봤어야 하는 거 아니야? 유부남 꼬셔서 재혼할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으면서 그런 건 왜 못 알아봤대? 내가 그런 걸 알려줘야 할 의리 같은 거라도 있었나? 제 말에 상간녀가 저를 째려보더라고요. 구구절절 다 맞는 말에 자기가 알아보지 못한 것도 본인 탓인데 왜 여기 와서 남 탓을 하고 있는지. 당신 때문에 내 인생 망쳤어. 나는 초혼이었다고. 그런 놈이랑 결혼을 하게 되다니.
내 계획은 그런 게 아니었다고. 그러니까 당신이 책임져. 책임지라고. 뭘 책임지라고 하는 건지 모르겠네요, 상간녀님. 제가 피해자고 당신이 가해자예요. 그래서 상간녀 소송에서 위자료까지 당신이 나한테 지급하라고 나왔잖아요. 잘 사는 부부 갈라놓더니 이제 와서 물리라고요? 어이가 없어서. 이미 저는 그 집안과 결별했고 당신은 그 집안 사람이니까 잘 살면 되는데 왜 여기 와서 이러는지 모르겠네. 상간녀 소송 취하해. 난 완전히 속아서 이 결혼한 거야. 그러니까 그 위자료 지급 못해. 아니, 안 해. 이게 뭐야. 상간녀 소송비도 다 대줄 것처럼 하더니 정작 까보니 아무것도 모아둔 것도 없고 그 집마저 돈 안 내면 팔아야 될 상황이고 거기에 매달 양육비까지. 그런 거지 주제에 나한테 결혼하자고 혼인신고서를 가져와? 나쁜 새끼. 당신도 똑같이 나쁜 년이야. 그러니까 빨리 상간녀 소송 취하해. 다시 한번 나한테 그거 취하하라느니 내 탓이라느니 나를 비방하면 당신 시댁한테 당신 잡아가라고 전화할 거예요. 지금 그 사람들 피해서 도망 다니고 있다던데. 들키고 싶으신 거면 계속 여기서 저한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세요. 이대로 그 집에 끌려 들어갈 건지 계속 내 탓하며 나를 괴롭힐 건지 알아서 결정하세요. 결국 제 엄포의 상간녀는 불이 나게 도망가더라고요. 줄줄이 저한테 찾아와 제 탓하는 것도 똑같고 서로의 잘못을 하소연하는 것도 똑같더라고요. 어째 그리 똑같은 사람들 셋이 만났는지. 그 뒤로 양육비 때문에 전 남편을 만났었는데 여전히 두 사람은 숨바꼭질 중이고 여전히 법적인 재혼 부부 사이라 새로운 사람도 못 만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뿌린 대로 거둔 것이니 원망할 필요 없는데도 매번 볼 때마다 신세한탄하는 걸 보니 웃겼어요. 이혼 소송 후 저는 위자료 듬뿍 받아서 딸과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있어요. 전 남편의 배신의 영향이 큰 탓에 아직까지 재혼 생각은 크게 없어요. 아이를 위해서 아빠가 있었으면 하지만 전 남편처럼 미친놈 만날까봐 겁나서 엄두가 안 나요. 남편 없어도 딸과 둘이서 재밌게 잘 살고 있으니 그쪽으로는 크게 신경 안 쓰기도 하고요. 이렇게 제 짧은 결혼 기간의 일을 글로 써보니 저도 평탄한 삶을 살아온 건 아니다 싶네요. 그래도 더 늦기 전에 그 나쁜 남편놈과 헤어질 수 있어서 천만다행이라는 생각을 해요. 이혼 초반에는 싱글맘으로 일하랴 애보랴 힘들 때도 있지만 그럴 때는 시모와 남편의 횡포에 시달렸던 그때를 생각했어요. 그러면 없던 힘도 솟아났거든요. 넉넉하지 않아도 지금 마음은 어느 때보다 더 편해졌어요. 주변에서 많이 걱정해 주시지만 3년이나 지난 지금은 걱정할 필요 없을 만큼 잘 살고 있어요. 함께 걱정해 주셨던 분들과 저를 지탱해 주셨던 분들에게 감사한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외도로 힘들어하실 분들이 만약 제 글을 보신다면 용기를 내세요. 참고 있다가는 언젠가 폭발하거나 무너져 버릴지도 모르니까요. 제 사연이 저와 비슷한 일을 겪는 분들에게 작게나마 좋은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